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꽤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때? 현재 맑고 기온은 21도입니다. 오후에는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물에게 말을 걸면 가습기를 켰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물이 똑부러지게 답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놓인 물건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생명이 깃들어 있지 않은 사물과의 소통.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특별한 시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이 변하고 산업이 바뀌며 도시가 스마트하게 진화하고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 사물 인터넷 세상입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음악을 듣기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기도 하며 게임을 하기도 하죠. 하나의 기기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기에 사람들의 손에선 스마트폰이 잠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몸의 일부분처럼 말이죠. 이미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고도 능숙하게 사용한다는 건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의 흐름은 사물 인터넷 시장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스마트폰도 사물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사물이고 우리 TV도 보면은 인터넷에 연결돼 가지고 우리 그 방송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사물 인터넷 세상은 시작이 이제 되었거든요. 인터넷은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는 것이 인터넷이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것이 스마트폰이 되고 PC가 돼서 우리가 전자상거래가 돼서 그동안 그 멀리 있는 사람과 소통을 실시간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이제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스마트폰이었는데 사물 인터넷이란 네트워크가 연결된 환경에서 사물들이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을 말합니다. 사물과 사물이 대화를 나누듯 소통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사물은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전의 경우 어떤 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제어하기 위해 사람이 손으로 만져야 했다면 사물 인터넷 환경에선 이 과정이 생략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이제는 그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물끼리 연결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멀리 있는 주차 공간이 내가 비었다는 걸 알려주고 또 쓰레기통이 내가 꽉 찼다는 걸 알려줄 수만 있다면 좀 더 편리한 그런 인간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사물 인터넷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미국 벨킨사의 총책임자 케빈 애쉬튼입니다. 1999년 당시 글로벌 기업 P&G에 근무하던 그는 통신 기술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이 스스로 판단한다면 제품의 고장이나 유통기한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의 생각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RFID 태그가 활용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RFID란 무선 주파수 인증의 줄임말로 바코드 대신 값싼 반도체 칩을 물품에 부착해 무선 전파가 칩에 내장된 물품 정보를 읽어드리는 기술을 말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러한 원리를 찾아보면 고속도로에 설치된 하이패스 시스템을 들 수 있죠. 톨게이트에서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는 데는 차량 단말기와 톨게이트에 설치된 판독기가 전파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통행료가 자동으로 결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사물에 전자 태그를 부착해 사물과 환경을 인식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활용하는 USN 기술은 사물 인터넷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USN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 사람, 사물뿐만 아니라 가상 세계와도 소통하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사물들이 모두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미래를 사로잡을 이 기술은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 안팎에서 가전기기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술을 홈 IoT라고 하는데요.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기 전 컴컴한 집안에 들어가기 싫을 때는 도착하기 몇 분 전 조명을 켜놓으면 됩니다.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설정해 놓을 수도 있고 미처 청소를 하지 못했다면 로봇 청소기를 구동시키면 됩니다. 네, 실내 모드를 실행합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땐 환하게 불이 켜진 집은 말끔히 청소가 돼 있겠죠. 생활 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기기들을 스마트폰 앱으로 제어한다는 건 사물 인터넷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이 네트워크를 통해 집안의 기기들과 소통한 결과 이로 인한 서비스로 사람이 편리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물망처럼 존재하는 사물 인터넷의 연결고리, 홈 IoT의 네트워크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기술을 꼽는다면 와이파이, 블루투스, 지그비, 지웨이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이란 점인데요. 이더넷의 무선 버전인 와이어리스 랜과 무선 랜보다 작은 범위로 10m 이내의 전파 강도를 지닌 와이어리스 팬으로 나눌 수 있죠. 이와 같은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은 홈 IoT 분야에서 특히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홈IoT에서는 무선 통신 기술 중에 보통 와이파이나 G웨이브 같은 경우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사유는 먼저 인터넷이 가장 많이 보급이 되면서 현재 집에 와이파이가 가장 보급이 많이 되어 있고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G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저전력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에 현재는 가장 최적의 기술로 판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홈 IoT 분야에선 음성인식 허브를 통한 가전기기 원격 제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젠 스마트폰 대신 말 한마디로 사물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높은 22도, 최저 기온은 3도 낮은 9도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등장은 홈 IoT 시장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데요. 사물과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을수록 노동력은 줄고 노동력이 줄어든 만큼 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전자기기들의 전력 소모량 또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하니 예전엔 상상도 못한 일이죠. YTN 틀어줘. 하지만 이러한 일은 사물 인터넷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모습 중 일부일 뿐입니다. 현재는 편리성이나 에너지 절약, 안전 위주로 된 스마트홈 기술이었고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이 집약된 지능형 스마트홈의 초기 단계라고 하면 향후에는 능동적 AI라고 얘기하는 인공지능 기술들이 좀 더 발전이 되고 이를 홈 로봇과 연결돼서 SF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장면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 IoT 환경에서 확인한 것처럼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해선 세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사물이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 기기입니다.
스마트 기기란 각종 센서와 네트워크 기능이 탑재된 장치로 스마트폰, 스마트 TV와 같은 가정용 전자기기나 웨어러블 기기,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죠. 사물 인터넷을 이루는 두 번째 요소는 네트워크입니다. 사물 인터넷의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최근엔 홈 IoT의 강세와 더불어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이 주목받고 있죠. 사물 인터넷의 핵심 조건, 그 마지막은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결국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응용 서비스를 연동하기 위한 인프라 등의 매개체를 서비스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플랫폼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TV를 스마트폰으로 켜고 끄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그 순간에 서비스를 받는 것이지 그런 어떤 상황이나 정보들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누가 언제 TV를 끄고 켜고 왔다는 이런 사물들이 만드는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게 궁극적으로 사물 인터넷이 가야 될 방향이고 또 핵심 기술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물들이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건 결국 사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생활 데이터가 축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물을 통해 얻은 그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답은 인터넷에 연결된 가상의 공간, 클라우드입니다. 어떠한 정보를 개인의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에 저장하는 대신 인터넷에 연결된 저장 공간에 처리하는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죠. 클라우드에 모인 정보는 일명 빅데이터를 형성하는데요. 수치, 문자, 영상 등을 포함하는 빅데이터는 무작위로 수집된 대규모 데이터일 뿐이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좀 예를 들어 보자면 저희 쪽에서는 통화 내역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유동인구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동인구 분석을 통해서 또 다른 이제 자산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자산 중에 하나가 뭐 관광을 분석한다거나 또는 상권을 분석한다거나 뭐 이런 쪽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시 재생산해낼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소비자한테 제공을 해서 의사결정 수단으로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은 독감과 관련된 검색어 빈도를 분석해 독감 유행 지역을 예측하는 독감 동향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보다 예측력이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죠. 서울시에선 빅데이터를 활용해 심야버스 노선을 구축했는데요.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간대의 통화량과 유동인구 밀집도를 분석해 지역에 따른 유동인구를 파악하고 분석 패턴을 바탕으로 심야버스 노선을 최적화할 수 있었죠. 빅데이터가 거대한 금광이라면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매장된 금을 캐내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캐내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자원은 무용지물일 텐데요.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사물 인터넷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는 일단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의미 있는 분석을 하는 작업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큰 이제 수집되어진 데이터를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한번 가공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하고자 하는 분석의 주제에 맞춰서 어떤 알고리즘을 쓰면 좋을지 이제 탐색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뒤에 적합한 이제 알고리즘을 찾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결과를 뽑아내고 그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를 하다가 끊긴 지 빅데이터의 분석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인 하둡이 빅데이터 시대를 열었다면 프로그램을 스스로 학습하고 향상시키는 머신러닝 기술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속도 또한 빨라졌습니다. 매 초마다 상상 이상으로 쌓이는 데이터들을 이젠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빅데이터 속에서 사용자 혹은 기업체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 그 과정 속에는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빅데이터의 사용 방향을 결정하는 건 역시 사람의 몫입니다.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이제 단순히 기계한테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그냥 넣으면은 결과가 자연적으로 뽑혀져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분석가가 그 과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델링을 할 때에 이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저희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수값들을 넣게 되는데, 그 변수값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지만 그 변수들이 모두 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분석가들이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이런 분포를 띌 때에는 이렇게 넣어주고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확산이 가장 혁신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분야는 산업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기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을 산업 인터넷이라고 부르는데요. 제조 공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며 자동화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설계, 제조, 유통, 소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능형 공장. 스마트 팩토리는 편리성, 효율성, 안정성,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 분야는 어떨까요? 사물 인터넷과 농업의 만남은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농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결실을 맺고 있는 작물들. 작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선 해당 작물에 맞는 온도와 습도, 토양 상태가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요. 하우스 재배의 경우 사람이 일일이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거나 기기들을 조작해야 했죠. 하지만 사물 인터넷이 구축된 농장에선 네트워크가 작물을 보살피는 일종의 도구입니다. 가장 편리했던 거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즉각 반응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갑자기 돌풍이 불었다. 평상시 같으면 열려있기 때문에 작물이 뭐 흔들려 가지고 그 뭐 이 작업을 안 하면은 손해가 날 수 있는데 바로바로 그때 뭐 개폐를 함으로써 최적의 생물 그 환경 제어가 가능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스마트팜이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능화된 농업 생산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과거 경험이나 감각으로 농사를 짓던 단계에서 센서와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 기반의 농업으로 전환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에선 불시에 변하는 기상 상태를 대비해 관리자가 하루 종일 농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장의 24시간은 실시간 모니터링 되기 때문인데요. 위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실시간 데이터와 영상 정보를 확인하고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재배 과정부터 생산까지 작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조건별 데이터로 만들어 다음의 농사에 반영할 수 있다는 건 스마트 팜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갑자기 하우스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저한테 이제 문자로 메시지가 왔어요. 고온 떨어졌다고. 그래서 바로 그 대처했던 그런 상황인데 이런 그 대처 능력도 만약에 이 스마트팜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깝게 있지 않았는데도 이게 처리를 할 수 있던 이런 경우가 굉장히 유용했고요. 또 이런 위험한 부분들도 다른 데이터가 축적됨으로써 다른 농가들한테도 혹시 이런 경우에서 바로바로 대처하고 그게 농가 소득에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스마트팜 구축 계획은 크게 3단계로 나눠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농가에 보급된 기술은 1세대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작물의 원격 감시와 간편하게 환경 인프라를 제어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죠. 1세대 스마트팜은 사실 그 농민들의 그런 어떤 농작업의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됐지만은 편리하게 농작업 환경들을 갖다가 제어하거나 조절할 수 있게 됨을 해가지고 쉽게 우리가 농작업 환경을 이전보다는 더 정밀하게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그 1세대의 어떤 그 스마트팜 기술들을 통해서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뭐 작물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약 40% 이상 증가된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딸기 같은 경우에는 뭐 소득이 한 20% 이상 이렇게 증가된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세대로 가게 되면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적어도 30-40% 이상의 생산량 증대하고 또 그런 30% 이상의 어떤 노동력의 절감 또 소득의 증대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일상부터 산업, 그리고 공공 분야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 특히 각지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 분야 속에서 사물 인터넷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결된 사회. 사물 인터넷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스마트 시티입니다. 스마트 도시에 대한 정의는 세계적으로 한 2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좀 압축해서 보면 ICT 같은 그 정보통신 기술이죠. 그걸 이용해서 현재 도시 문제, 그러니까 교통이나 환경, 에너지 문제 등을 좀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 하는 것이 스마트 시티의 개념입니다. 세계 각국의 사례를 보면 스마트 시티 구축은 각종 도시 운영 비율을 30% 이상 절감하고 생산성을 20% 이상 높이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스마트 시티의 이러한 장점은 도시 인구를 증가시키고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위해 스마트 시티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죠. 스마트 시티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도시의 구성 요소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통신망의 구축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해 각 지자체별로 단계별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구축돼 있는 유통합 상황실. 이곳에선 안양시에 설치된 교통 및 방제용 CCTV와 방범용 CCTV를 통합 관리하고 있는데요. 도시 전역, 구석구석까지 살펴볼 수 있는 4,700여 개의 눈이 우범 지역이나 교통 상황을 감시하고 산불,
하천의 범람과 같은 자연재해에도 곧장 대처할 수 있도록 주시하고 있죠. 핵심은 CCTV와 통합 상황실, 그리고 소방서와 경찰서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각각 사용 목적에 맞는 CCTV는 많습니다. 뭐 교통 CCTV, 방범 CCTV, 불법 주정차 CCTV, 재난재해 감시 CCTV. 각자의 역할을 하다가 어디서 긴급한 상황, 즉 그게 화재일 수도 있고 절도일 수도 있고 성범죄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CCTV들이 유기적으로 하나로 통합이 돼서 그 용의자를 추적할 수 있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GIS상에서 공간 정보를 이용해서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그물망 감시 체계를 통해서 범죄를 실제로 많이 검거하고 있고 범인 감소율로도 이어지고 그런 안전한 도시를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어두운 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낯선 사람이 뒤따라온다면 누구나 두려움이 엄습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신변의 위험을 느낀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CCTV와 119, 112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도시에선 폰을 좌우로 흔들기만 하면 됩니다. 단순한 움직임으로 자신이 처한 위험 상황과 정확한 위치를 전송함으로써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고자의 위험 신호를 전달하는 안전도우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어플이 전달한 신호로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CCTV를 통해 현장을 확인한 후 경찰서에 전달하는 유통합 상황실. 그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찰관이 상황실이 제공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의 도시는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일에 얼마나 빨리 대처하고 사건, 사고를 어떻게 예측하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지가 관건인데요. 이러한 시스템은 스마트 시티 조성에 있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ICT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요. IoT 첨단 장비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진흥화시켜서 시민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컨텐츠들을 개발하는 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센터 간 연계를 통해서 비용은 최소화시키고 기간을 단축하지만 사회 안전망은 확보할 수 있는, 끌어올릴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계 체계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진화된 도시로 향하기 위해선 사람의 발이 되어주는 교통 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한 교통 시스템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 대중교통 체계를 꼽을 수 있겠죠.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확인하고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며 환승하는 것, 모두 통신기술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에 가능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보다 더 진화한 교통 시스템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달리는 이 도로 위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CITS,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차량과 교통시설물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아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상황을 줄여주는 첨단 교통안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CITS 기술은 스마트 시티의 모든 도로에 구축될 계획입니다. 그 하나의 교통카드로 모든 교통수단이 다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교통 안내라든가 또 그런 거 있고, 또 ITS라고 해서 이제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트 시스템 해서 신호등이 연계해서 이제 켜지거나 꺼지거나 이런 것들, 그러면 좌회전 차로 같은 것도 이제 신호등을 주는데 거기에 이제 큐가 없으면
신호가 안 켜지고 큐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좌회전 차량을 줘서 좀 교통의 흐름을 좋게 한다든가, 또는 저희가 어디가 가장 가까운 길인지 막히는 것을 알려주고 뭐 이런 시스템이 교통 부분에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스마트 시티의 중추 역할을 하는 차세대 교통체계 구축에 한창입니다. 안테나, 통신장치, 운영장치, 그리고 차량 정보 수집장치 등 특수 기기들이 설치된 차량. 네트워크를 통해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시설물 간의 통신이 가능한 차인데요. 실제 도로를 달리는 모습은 어떨까요? 전방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감지하면 차량 내 단말기에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요. 빠르게 접근해오는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차량들의 움직임과 속도를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건 자동차끼리 서로 소통하기 때문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차량과 도로가 정보를 주고받으며 도로 위의 낙하물, 야생동물 등의 위치 정보를 운전자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알림으로 운전자가 위험에 대처하도록 해 사고 발생을 줄여주는 첨단 교통 시스템. 그 중심에는 차량에 신호를 전송해주는 교통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이곳 CITS 운영실에선 스마트 차량에 필요한 맞춤 교통 정보를 전송해주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도로에 차량용 고속 무선 통신, 돌발 상황 검지기, 보행자 검지기 등 도로 인프라와 차량이 서로 연결돼 있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네, 이 화면은 보행자 검지기로서 교통정보센터는 스마트 차량의 주행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화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위험 구간이나 보행자가 많이 오가는 도로 정보를 파악한다면 더욱 안전한 도로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각종 센서를 통해 도로 상황을 스스로 파악하고 주행하는 자율주행차 기술은 CITS에서 제공하는 주변 차량의 주행 상태 정보와 도로상의 위험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도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더욱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집니다. 도로상의 위험 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CITS 시스템을 통해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도로 이용 효율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 시티의 특징은 생활의 편리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스마트 시티의 폐기물 처리 기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흡사 분리수거통을 연상시키는 쓰레기 투입구, 종량제 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넣고 덮개를 닫으면 공기 흡입 장치가 작동됩니다. 쓰레기 봉투는 압력에 의해 이동되고 곧바로 폐기물 집화장에 도달하죠. 쓰레기 운반 차량의 수거를 기다리지 않고 지하에 매설된 배관을 통해 쓰레기를 중앙 처리장으로 반출하는 폐기물 자동 처리 시스템입니다. 반출된 쓰레기는 이곳 중앙 집화장의 지하 설비실로 운반됩니다.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낙취나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일반 폐기물 처리장과는 달리 탈취 장비를 구축해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원심 분리 장치를 통해 분리된 폐기물은 압축 과정을 거쳐 소각장과 재활용장으로 반출되고 진공 흡입 장치를 통해 따로 분리된 공기는 정화 처리 과정을 거쳐
다시 대기로 배출됩니다.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나아가 자원의 순환 시스템을 구축해가는 도시, 스마트 시티. 그곳에선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노원시에 위치한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제로에너지 주택이란 태양열과 지열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 난방 등 건물 내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에너지 생산을 통해 외부 전력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미래형 스마트시티 구현의 친환경 모델로 자리 잡고 있죠. 실제 주택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량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 대상 주택 대비 소비량은 얼마나 되는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로 에너지 주택은 일반 주택과 견조, 냉난방, 온수, 조명, 환기에 연간 약 97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남은 에너지는 저장해 두었다 야간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기가 부족한 다른 건물에 전력을 공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무공해 에너지 생산은 물론 비용 절감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자신들만의 언어로 대화하는 사물 인터넷은 도시 곳곳에 혈관처럼 퍼져 도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2008년부터 유비쿼터스 도시라는 것도 했었고요. 그래서 뭐 뒤처지진 않았는데 저희보다 이제 후발주자들이 지금은 또 많이 앞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유럽 국가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라든가 핀란드의 칼라사타마 여기는 조금 주민주도형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을 이제 접목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같은 데가 매년 이제 엑스포를 하면서 스마트 도시의 메카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 사업은 2003년 스마트 시티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UCT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2000년부터 빠르게 확산된 정보통신망과 신도시 공간을 결합하는 형태로 진행됐는데요. UCT는 전국적으로 약 70여 곳에 이릅니다. 사물 인터넷과 도시의 만남. 스마트 시티에서 네트워크의 연결이 선사하는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날은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하나는 이제 새로운 시범도시를 만들어서 신도시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하고 또 도시재생 사업에 연결해서 기존 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민 체감형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발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물 인터넷이 개인과 산업 그리고 도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가치는 분명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우리가 안정적으로 사물 인터넷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몇 가지 해결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보안 문제입니다. 사물과 사물이 통신망을 통해 대화하는 사물 인터넷은 늘 해킹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통신망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들은 각각의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만 작은 사물 하나하나에 보안 기술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죠. 연결된 사물이 늘어날수록 또 그 사물의 보안 수준이 낮을수록 해커들의 침입 경로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75만여 건의 피싱과 스팸 메일이 TV나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 해킹으로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망 업체는 보안 업체와 제휴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보안과 관련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터넷 보안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요. 그런데 또 이제 조그마한 사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들어간다든지 뭐 도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기존의 인터넷 보안 기술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량 보안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보더라도 데이터를 모으게 될 텐데 여기서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정보들을 비식별을 하게 됩니다. 이런 비식별화 방법 같은 것들이 기술적으로도 개발이 되고 또 법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어컨 켜줘. 사물 인터넷은 사물과 통신 기술 그리고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아무리 사물이 지능을 갖추고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행동한다고 해도 그 편리성이 미래를 이끈다 해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죠. 사물 인터넷의 가치는 결국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 도시에서도 굉장히 핵심, 그러니까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 그다음에 모두가 잘 사는 또는 풍요롭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이제 그런 곳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784년 증기기관의 발명은 1차 산업혁명이라는 역사적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로부터 230여 년이 흐른 지금 정보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의 영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었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앞으로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확실한 건 무엇을 상상하든 그 모습은 현실이 될 거란 사실입니다.